의식과 무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질문해왔다.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가? 의식은 분명한 듯 하면서도 미묘하고, 무의식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영역은 철학과 심리학 전반에 걸쳐 오랜 주제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였다. 현대 철학은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로부터 출발해 점차 인간 주체성의 본질을 밝히려 노력해왔다. 한편으로 프로이트, 니체, 소슈르, 레비스트로스 등이 제기한 무의식 이론은 우리의 내면이 결코 투명한 자아로만 구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사유되어 왔으며 이 둘이 철학의 어떤 맥락에서 결합분화되고 또 비판받아 왔는지 살펴보려 한다. 의식의 어원과 중세적 의미. 의식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동사 촌시르에서 왔다. 이는 함께 알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함께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의식은 언제나 대상 혹은 사물에 대해 열려있다. 즉,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인식한다는 뜻이며, 의식은 사물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식은 결코 고립된 주체만의 활동이 아니다. 처음부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할 때에만 의식이 생겨난다. 중세까지 의식한다는 표현에는 지금처럼 외부 세계를 지각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양심이란 도덕적 측면도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프랑스어에서 양심의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의미가 된다. 곧 중세 이전에는 의식과 양심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공유했다. 의식의 동사적 의미와 명사적 의미. 현대 철학에서 의식이라는 말은 동사와 명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나는 의식한다는 행위 그 자체, 즉 사유 활동을 가리킨다. 의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는 어떤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실체를 전제한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사유한다라는 행위를 통해 존재를 확신하는 대표 사례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행위에서 실체로 이동하는 하나의 추론이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 삼음으로써 의식을 철학의 기초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순수한 사유의 행위만으로 실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사유와 존재의 괴리를 완전히 해소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르게 되었다. 행위와 실체의 동일성을 인정하려면 중간에 어떤 논리적 비약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데카르트식의 단순한 생각한다, 존재한다 라는 추론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통각 개념을 도입했다. 순수통각은 모든 보편적 인식의 가능 조건인 동시에 사유가 하나의 존재론적 기반을 지닐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사유와 존재의 분리를 하나의 의식작용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다. 피이테는 한 발 더 나아가 칸트가 제시한 이 의식의 확실성을 철학과 모든 학문의 궁극적 토대로 세우고자 했다. 나는 나다 라는 동일률에 철학의 기초를 두고 모든 학문도 자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피이테의 작업은 근원 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초월론적인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모든 존재와 편견을 괄호 안에 두고 오직 의식에만 집중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궁극적 절대적 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후설은 의식을 철학의 절대적 시작점으로 삼았고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의식 철학의 전형을 이룬다. 의식 철학에 대한 비판과 의심, 타자, 몸, 그리고 분열된 주체. 그러나 20세기 이후 현대 철학은 정말로 의식만으로 인간 정신과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비판점이 두드러진다. 주체의 분열 문제. 의식이 한낱 순수한 자아라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때때로 모순된 감정이나 사고를 동시에 품고 있기도 하고 꿈속에서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는 데카르트식의 투명한 자아 개념과 충돌한다. 타자와의 관계. 의식 철학은 종종 나라는 주체를 1차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놓기 때문에 타자가 어떻게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에서도 타자는 결국 나의식 안에서 재구성되는데 과연 이것이 참된 타자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몸의 중요성. 순수한 사유는 마치 육체성을 초월한 의식 세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몸을 통해 세계를 접한다. 말하자면 감각과 지각, 살로부터 분리된 사유는 현실에서 성립하기 힘들다. 후설 역시 후기 저작에서 몸과 생활 세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메를로퐁티에 이르러서는 사례 현상학으로 그 문제의식이 확장되었다. 무의식의 발견, 의식 철학에 대한 또 다른 도전.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이미 고대부터 제기된 질문이다. 그러나 철학적 개념으로 무의식을 본격 도입하고 이론화한 것은 니체와 프로이트가 대표적이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체계, 특히 기독교 윤리가 깊은 무의식적 감정인 르상티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약자가 강자에게 느끼는 억눌린 분노와 시기는 보편적 도덕으로 뒤바뀌어 자신들의 가치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식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 도덕의 기저에서 작동해온 무의식적 힘을 해부하려 한 니체의 통찰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정신구조의 핵심 축으로 파악했다. 그는 우리가 자아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정신은 무의식을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이 주었던 인간 중심주의의 붕괴
불교에 이어 인간은 자기 의식을 통해서조차 온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제3의 큰 충격이라는 것이다. 일상적인 실수나 말실수 속에서도 무의식이 드러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은 억압된 욕망의 표현일 수 있다. 소시르의 언어학,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 그리고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도 무의식의 개념은 확장된다. 언어는 개인의 의식적 표현 이상의 구조에 기반하며 주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사회 문화는 집단적인 무의식 구조로 지탱된다. 혼인 규칙이나 친족 구조처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체계가 사회를 움직인다.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 개념에 집단 무의식을 추가하여 인류 보편의 심층적 상징과 원형을 강조했다. 라캉은 무의식을 언어 구조로 파악하여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서 무의식은 개인의 내부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과정적 현상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성,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몸의 지평. 프로이트 이래의 무의식 개념은 의식 철학에 매우 중요한 반향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자기 성찰만으로는 무의식적 동기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독백적 모드로 내면을 아무리 추적해봐도 억압된 요소나 무의식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 무의식적 층위는 타자와의 관계나 언어적 실수 혹은 예술적 표현 등 주체 너머에서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상학도 변화를 겪었다. 푸설이 의식을 환원하여 궁극적 기초로 삼으려 했던 시도는 무의식의 존재가 의식 철학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세계 개념이 주목받았다. 인간이 맨 처음으로 몸담고 있는 이 일상적 세계야말로 기실 의식과 무의식이 얽혀있는 복합적 장이라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살로서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는 단순히 의식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세계와 연결되는 접점이며 나와 타자가 서로 마주치는 출발점이다. 이는 무의식 역시 신체라는 지평 위에서 성립함을 함의한다. 무의식의 장, 그리고 주체의 형성. 레비나스는 주체가 형성되는 조건에 타자의 존재를 특히 강조했다. 나라는 주체는 처음부터 투명하고 완결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 혹은 이리아라 불리는 무인칭의 장이 먼저 있고 여기에 시간을 통해 등장하는 타자를 매개로 하여 주체가 생성된다고 본 것이다. 이리아는 모모가 있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존재 선언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나도 너도 구별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다. 주체가 되려는 나에게 규정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가와 내게 책임을 지우고 관계를 요청한다. 결국 무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아 내부에 억압된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집합적인 장이기도 하다는 점이 메를로퐁티, 레비나스 등의 논의를 통해 부각된다. 현대 철학의 지평,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 의식 철학이 전개되어 온 궤적을 보면 한때는 데카르트와 후설의 영향 아래 의식이야말로 철학의 궁극적 토대라는 생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니체, 프로이트, 구조주의 해석학 등 다양한 흐름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에는 의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의식의 중요성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뇌 활동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주체적 자아 개념을 더욱 흔들고 있으며 철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 물음으로 되돌아간다. 의식과 무의식, 다시 생각하기. 의식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의식은 철학적 사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근본 조건이다. 그러나 무의식의 작동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의 욕망, 행동, 사고방식에 깊숙이 개입한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는 때로 유동적이기도 하며 자아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조차 말, 행동, 가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현대 철학이 의식과 무의식을 사유하는 방식은 의식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니체, 프로이트의 선언에서 출발하여 타자와 몸, 언어 문화 구조, 집단적 무의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통합적 관점은 주체의 자립적, 고립적 완전성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더욱 다층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연다. 나를 아는 길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의식 철학과 무의식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인간 이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왔다. 데카르트적인 명증성과 후설의 초월론적 의식 개념은 분명 우리에게 사유하는 주체를 다시금 각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시에 니체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무의식 철학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환기시켰다. 심리학, 해석학, 문화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의식과 무의식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처럼 보인다. 의식은 끊임없이 무의식을 호명하고 무의식은 의식의 틈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사유함으로써 나를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자와 언어, 신체와 문화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거나 재발견하기도 한다. 나는 나 자신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단순히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적 동인, 타자와의 관계, 신체적 감각,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인간 이해의 지평을 더 넓고 깊게 열어줄 것이다. 무의식 속 내 생각은 무의식 속 내 생각 알아보기 심리 테스트입니다. 다음 4개의 질문을 읽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만 고르세요. 결과 보기에서 심리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흰색의 가늘고 긴 것 중에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담배, 아이스바와 우동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두 번째 질문. 동그랗고 빛나는 것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태양, 전구와 동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세 번째 질문. 멀기도 가깝기도 하면서 만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전화, 텔레비전과 망원경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네 번째 질문. 하얗고 폭신폭신하면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무스, 구름, 비누 거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심리 테스트 결과 보기입니다. 무의식은 욕구, 본능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인식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접근 불가능한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심리 테스트로 당신의 심리 창고를 열어본 것입니다. 즐감하세요. 당신이 지금 애인에게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 보기입니다. 담배를 선택한 당신은 침착한 상태입니다. 애인이 생겨 기쁘지만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아이스바를 선택한 당신은 엄청 들뜬 상태입니다. 말투, 행동, 표정 등이 바뀌어 주위에서도 쉽게 눈치챌 거예요. 우동을 선택한 당신은 겉으로만 침착하고 속으로는 엄청 들떠 있어요.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아요. 당신이 애인에게 얼마나 적극적일 것인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 보기입니다. 태양을 선택한 당신은 적극적이지만 조용히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접근해요. 전구를 선택한 당신은 상당히 소극적인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줄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동전을 선택한 당신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수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 보기입니다. 전화를 선택한 당신에게는 사랑은 그냥 사랑일 뿐, 동경하는 감정이나 환상은 없는 편이에요. 텔레비전을 선택한 당신은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동화 같은 사랑이 찾아올까 생각하죠. 망원경을 선택한 당신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강한 타입입니다. 원하는 환상이 있고 그 환상만을 막연히 기다리기도 합니다. 조금은 현실적일 필요도 있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상태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 보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상태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무술을 선택한 당신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에요. 구름을 선택한 당신은 스트레스가 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에 불만이 많아요. 비누 거품을 선택한 당신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을 만한 정도지만 주의하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